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오게 해야 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속 이 한 문장은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꿰뚫는다. 왜 어떤 부모는 나이 들수록 자식과 가까워지고 어떤 부모는 조용히 차단당하는가? 당신이 모르는 사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씩 쌓여간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이 자식의 마음을 조금씩 닫게 만든다. 오늘은 그 실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보겠다. 애들 결혼했어도 여전히 내 자식이야.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하나의 가정을 꾸린 독립된 존재가 되었다.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이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살아가는 어른이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간섭하고 걱정의 명목으로 통제하려 든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물론 그리움은 있었고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 대신하여 하려 하면 원망을 산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롭다 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잊는다. 손주 양육 방식에 의견을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냐며 잔소리한다. 분유를 먹일지 모유를 먹일지, 어린이집을 보낼지 말지, 영어를 언제부터 시킬지 같은 문제에 자꾸 끼어든다. 며느리나 사위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에서 자식에게 불평한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진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의무적으로 만나게 되고 평소에는 연락을 피하게 된다. 부부 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위험하다. 자식이 배우자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는 당연히 자식 편을 든다. 며느리가 잘못했다. 사위가 문제다 하며 자식을 부추긴다. 심지어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개입은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자식도 처음에는 부모에게 하소연하지만 나중에는 말하지 않게 된다. 말해봤자 상황만 복잡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모는 서운해한다. 왜 요즘 아무 말도 안 하냐며 섭섭해한다. 하지만 그 침묵을 만든 것은 바로 부모 자신의 과도한 개입이다. 경제적 선택에 잦은 충고를 하는 부모도 많다. 집을 살지 전세를 살지, 차를 바꿀지 말지, 적금을 들지 펀드에 투자할지 같은 문제에 자꾸 조언한다. 물론 부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다르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경제 환경과 지금 자식 세대가 살아가는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집값도 다르고 금리도 다르고 직업의 안정성도 다르다. 그런데 부모는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식의 선택을 무시한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와 경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게 된다. 왜 이런 간섭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가? 자식은 부모를 감정적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만날 때마다 뭔가 지적받고, 뭔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뭔가 바꿔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전화가 오면 반갑기보다는 또 무슨 말씀하실까 하는 긴장이 먼저 든다. 부모 집에 가면 편안하기보다는 조심스러워진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자식은 그 사랑을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간섭의 역설이다.
묻기보다 기다려라. 이것이 첫 번째 실천 지침이다. 자식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조언을 구할 때까지 참아라. 궁금해도 자꾸 물어보지 마라. 걱정되어도 확인하려 들지 마라.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옆집 누구는 벌써 집을 샀던데? 너 동생은 벌써 승진했던데?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온다. 나이 들수록 비교는 무의식 중 습관처럼 나온다. 부모는 자극을 주려는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비난처럼 들린다. 나는 부족하다는 말로 들린다. 나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메시지로 전달된다. 비교하는 말은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는 칼날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과 견주면 마음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 밝아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본질을 잃는다. 자식의 고유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남의 기준으로만 평가하게 된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신감을 잃는다.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열심히 살아도 항상 누군가보다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성과를 말하지 않게 된다. 승진했어도 말하지 않고 상을 받아도 숨기고 좋은 일이 있어도 공유하지 않는다. 어차피 다른 누구와 비교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자식의 성과를 축하하기보다 부족한 점을 먼저 언급하는 부모가 많다. 아들이 승진했다고 말하면 그래. 그런데 옆집 아들은 벌써 임원이 되었던데라고 말한다. 딸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면 합격은 했지만 몇 등이냐고 묻는다. 손주가 상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받았을 텐데라고 말한다.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기쁨을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비교와 평가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손주 성적을 두고 비교하는 것도 문제다. 친구 손주는 영어를 벌써 이렇게 잘하던데, 피아노를 벌써 저렇게 치던데 하며 자꾸 비교한다. 손주 앞에서 직접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 너는 왜 그 친구처럼 못하냐고 묻는다. 이런 말은 손주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자식 부부와의 관계도 나빠지게 만든다. 자식 부부는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과 비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경계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만남을 줄이고 손주와의 시간도 제한하게 된다. 비교는 비난으로 번진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교로 시작하지만 점점 어조가 강해지고 내용이 날카로워진다.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냐는 식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면 비난이다. 비난은 거리두기로 이어진다.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된다. 전화도 짧게 끊고 만남도 최소화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된다. 부모는 왜 자식이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고 거리를 두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들이 사랑이 아니라 상처로 느껴진다. 자식의 속도를 그대로 인정하라. 이것이 두 번째 실천 지침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빠른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다. 자식이 지금 어떤 속도로 살아가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저 자식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보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별거 아닌데 하며 삼키는 서운함들이 있다. 자식이 약속을 취소했을 때, 전화를 안 받았을 때, 명절에 먼저 처가에 갔을 때, 생일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마다 서운하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바쁜 거 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속 어딘가에 쌓인다. 하나둘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진다. 그때는 이미 관계가 많이 상해 있다. 나이가 들어도 감정 표현은 결코 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젊을 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운함을 삼킨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다른 형태로 나온다. 잔소리로 나오고, 냉랭한 태도로 나오고,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나온다. 자식은 부모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왜 갑자기 기분이 나쁜지 알 수 없다.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더 답답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숨길수록 엉키고 꺼내놓을수록 풀린다. 감정은 표현해야 한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대신 돌려서 말한다. 너 요즘 바쁘지? 하며 암묵적으로 연락이 뜸한 것을 지적한다. 괜찮아. 나는 혼자도 잘 지내하며 실제로는 외롭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돌려 말하기는 효과가 없다. 자식은 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읽지 못한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 부모님이 바쁘신 줄 알고 괜찮으시다고 하네 하고 넘어간다. 서운함을 돌려 말하는 대신 분명하게 표현하라. 내가 생일을 잊어버려서 서운했어. 약속을 취소해서 실망했어.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바쁘다며 끊어서 외로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지만 비난하지 말고,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은 이해할 수 있다. 아, 부모님이 서운해 하셨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하고 생각한다. 갑자기 말문을 닫는 것도 문제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자식에게 연락을 안 한다. 전화가 와도 짧게 끊는다. 만나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자식을 더 멀어지게 만든다. 자식은 부모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내버려 둔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신경도 안 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다. 감정 표현 대신 잔소리로 표출하는 것도 흔한 실수다. 서운하고 외롭고 불안한 감정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대신 자식의 생활 방식을 지적한다. 너 요즘 너무 바쁘게 사는 것 아니냐? 건강은 챙기고 다니냐? 애들 교육은 제대로 하냐 하며 잔소리한다. 자식은 이런 잔소리가 싫다.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간섭하냐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단지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감정은 짧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라. 이것이 세 번째 실천 지침이다. 길게 설명하지 말고, 돌려 말하지 말고, 짧고 명확하게 표현하라. 나는 내가 보고 싶었어. 나는 외로웠어. 나는 서운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라. 내가 이번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 생일 축하 문자를 안 보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식도 이해할 수 있다. 막연하게 너는 항상 이래라고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그만큼 해야지.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부모의 헌신이 조건이 되는 순간 관계는 균열이 생긴다. 사랑이 거래가 되고 관계가 계산이 된다.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것처럼 느끼고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남에게 베푼 것은 잊고 받은 것은 마음에 새겨라. 내가 남에게 해준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다. 해주고 나서 잊어버려라. 대신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은 감사하며 기억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정반대로 한다. 자식에게 해준 것은 다 기억하고 자식이 해준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하며 자꾸 상기시킨다. 자식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다.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든다. 경제적 도움의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가 있다. 집 살 때 얼마 보태줬으니 이제 그만큼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손주 키워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으려 한다. 명절 때 준 용돈에 대해 자꾸 언급한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상업적으로 만든다. 가족 간의 사랑이 거래로 변한다. 자식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진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 행동에서 기쁨이 사라진다. 자주 연락하라는 압박도 문제다. 왜 전화를 안 하냐? 왜 자주 안 오냐? 다른 집 자식들은 매주 오던데 하며 비교한다. 자식은 이런 압박이 부담스럽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의무감으로 가는 것과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부모가 압박하면 할수록 자식은 의무감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만남의 질이 떨어진다. 와서도 빨리 가고 싶어 하고 대화도 형식적으로 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 명절이나 기념일 참석을 기준으로 사랑을 측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추석에 우리 집에 먼저 왔으니 사랑하는구나. 설에 처가에 먼저 갔으니 우리는 덜 중요하구나 하며 판단한다. 부모님 생신에 선물을 얼마나 비싼 것을 사왔는지, 며느리나 사위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를 보고 사랑의 척도로 삼는다. 이런 기준은 불공평하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 자주 오지 못해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자식이 있고 자주 와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자식이 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다. 기대는 내려놓고 받은 마음만 기억하라. 이것이 네 번째 실천 지침이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들이 해주면 감사하게 받고 안 해줘도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해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작은 문자 메시지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간단한 선물 하나에도 감사하라. 그러면 자식도 부담 없이 더 많이 해주고 싶어진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관계가 편안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가 거칠어지고 직설적이 되기 쉽다. 필터링이 약해진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표현한다. 젊을 때는 조심했던 말들을 이제는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말투는 관계의 생명선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다. 친구가 한 말은 흘려들을 수 있어도 부모가 한 말은 오래 남는다. 상처가 깊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말을 가볍게 하면 인격도 가벼워진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어떤 어조로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낸다.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된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존경받을 만한 태도와 말투를 가져야 존경받는다. 농담으로 던진 말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재미있게 한 말인데 자식은 상처받는다. 너 살찐 것 같다.
그 옷은 너한테 안 어울린다. 내 배우자는 좀 무뚝뚝하다. 손주는 좀 산만한 것 같다 같은 말들이 농담처럼 튀어나온다. 부모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자식은 그 말을 오래 기억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창피하고 화가 난다.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 앞에서 자식이나 배우자의 단점을 농담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 자리에서는 웃어넘겨도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싸우게 된다. 무심코 던진 비꼼도 문제다. 뭐,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 말은 안 들어도 돼. 어차피 내 말은 안 듣잖아. 같은 식으로 비꼬는 말을 한다. 부모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자식은 공격받는 것처럼 느낀다. 비꼬는 말투는 대화를 막는다.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어차피 뭘 말해도 비꼴 거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말투 한 번 정리하면 관계 절반이 회복된다. 이것이 5번째 실천 지침이다. 자식에게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라. 비난하지 말고, 비꼬지 말고, 농담으로 상처 주지 마라. 자식도 어른이다.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부모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내 말이 맞아. 세상이 그런 거야. 부모 세대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다.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이고 자신의 판단이 항상 맞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중간에 끊고 자기 의견을 말한다. 자식의 상황은 다르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게 하라. 진정한 지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강요다.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참지 못한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미리 막으려 든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답답해한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한다고 느낀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이런 확신은 대화 종료 선언처럼 들린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모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자식의 의견을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식은 중요한 일에 대해 부모와 상의하지 않게 된다. 어차피 반대할 것이 뻔하고 자기 방식을 강요할 것이 뻔하니까 차라리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다. 그러면 부모는 나중에 알고 섭섭해한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았냐고 따진다. 하지만 자식이 말하지 않은 이유를 만든 것은 바로 부모의 그 확신이다. 먼저 들으라. 판단은 미루라. 의견은 짧게 말하라. 이것이 6번째 실천 지침이다.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끊지 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들어라. 듣는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바로 판단하지 마라. 그건 안 돼. 그건 위험해. 그건 잘못됐어 하며 즉시 반응하지 마라.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 내 의견을 천천히 정리해서 짧게 말하라. 길게 설명하지 말고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하라. 그리고 선택은 자식에게 맡겨라. 내 의견을 말했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결정해라. 부모들은 헌신을 사랑으로 믿는다. 손주를 대신 키워주고 자식 부부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도움은 필요하고 감사한 것이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독이 된다. 자식은 때로 그 헌신을 짓누르는 짐으로 느낀다. 너무 많이 해주면 빚진 것 같고 너무 자주 도와주면
독립적이지 못한 것 같고 너무 깊이 관여하면 간섭받는 것 같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무엇이든 적당해야 한다. 부모의 헌신도 마찬가지다. 적당히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하면 문제가 생긴다. 자식은 스스로 할 기회를 잃고 부모는 지치고 관계는 불균형해진다. 부모가 너무 많이 희생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 죄책감이 쌓이면 부모를 대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 손주 양육을 전부 떠맡는 경우가 많다. 자식 부부가 맞벌이라서 어린이집비가 부담스러워서 또는 부모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손주를 매일 돌본다. 처음에는 좋다.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자식 부부를 돕는다는 보람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진다. 체력적으로 버겁고 자신의 시간이 없어지고 건강도 나빠진다. 그런데도 그만둘 수 없다. 그만두면 자식 부부가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 손주가 어떻게 되나 걱정된다. 그래서 계속 참고 한다. 이런 상황이 몇 년 계속되면 부모는 지치고 자식과의 관계도 틀어진다. 부모는 자식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자식 부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자식과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려 든다.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설득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애쓴다. 이런 역할이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되면 부담스럽다. 부모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자식 부부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 결국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최선의 도움이다. 이것이 7번째 실천 지침이다. 자식을 도우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는 마라. 손주를 봐주되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지는 마라. 자식 부부의 문제에 관심을 갖되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는 마라.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라. 자식도 부모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관계가 멀어진 진짜 이유는 서운함보다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외롭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줄어들고 할 일도 줄어들고 관심사도 좁아진다.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혼자 남는다. 그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주기를 바란다. 자주 전화하기를, 자주 찾아오기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식은 바쁘다. 자신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부모의 외로움을 채워주기에는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깊은 고독을 경험했다. 가족과 떨어져 18년을 홀로 지냈다. 하지만 그는 고독에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을 학문의 동력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면 관계가 무너진다. 스스로 외로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외로움의 잘못된 표출이 관계를 해친다. 자식에게 자주 전화해서 사소한 일까지 다 이야기한다.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일일이 보고한다. 자식은 처음에는 들어준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부담스럽다.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걱정된다. 끊고 싶어도 끊기 어렵다. 부모가 외로우신 것을 아니까 차마 짧게 끊지 못한다. 그래서 억지로 듣다가 결국 스트레스가 쌓인다.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해하고 자주 안 오면 서운해하고 자신의 기분이 자식의 행동에 좌우된다.
자식이 좋은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나쁜 일이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화낸다.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 부담을 준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내가 뭘 하든 부모님 기분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자유롭게 살 수 없다. 기분 변화로 압박하는 것도 흔하다.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 말을 안 하거나 차갑게 대하거나 짜증을 낸다. 자식은 부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끊임없이 신경 쓴다. 이런 관계는 피곤하다.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 외로움을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다스릴 취미와 관계를 세우라. 이것이 8번째 실천 지침이다.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마라.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라. 취미를 가져라. 책을 읽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라. 친구를 만나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눠라. 자원봉사를 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진다. 오늘 들은 모든 실수의 본질은 결국 사랑의 과함이다.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과하게 간섭하고, 과하게 기대하고, 과하게 의존한다. 그 사랑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정약용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라.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얻지 말고 스스로 오게 하라. 자식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말고 스스로 다가오게 하라. 자식과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은 당신이 먼저 한 걸음 물러나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내가 자식에게 준 말과 행동 중 다시 돌려받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한 말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한 행동이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 만약 자식이 나에게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그 답이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다. 나는 진심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가? 이 질문도 중요하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가? 간섭으로 표현했는가? 비교로 표현했는가? 기대로 표현했는가? 아니면 존중으로, 인정으로, 신뢰로 표현했는가? 진심이 전달되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왜곡된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로 남아 자식과 다시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기대를 조금 낮추고, 간섭을 조금 줄이고, 감정을 조금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약용의 지혜로 삶을 비추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